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5개월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발사를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북한 매체가 보도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미사일 총국 주도로 중요 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 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괴상봉의 목표 지점을 강타했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이 참관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무기체계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재원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극초음속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최근 열병식에서도 등장했던 활공체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화성 11마형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군은 변칙 기동을 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전례를 보면 북한의 기만 가능성도 있는 만큼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사일 개발 목적이 방어용이란 걸 강조한 거죠. 북한이 경주 에이펙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존재감을 각인하려는 대미 메시지라는 분석이 뒤따랐는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를 선택해 수위 조절은 한 것으로도 평가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네,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이 미국에서 관세 협상 후속 협상을 벌였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쟁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고 밝혀 에이펙 전 막판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시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김 실장은 귀국 사흘 만, 김 장관은 이틀 만에 후속 협상을 위해 방미길에 나선 겁니다. 지금 맞게 남아있는 쟁점들이 있어서 그 쟁점들을 물론 화상으로도 하지만 직접 보고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가지고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미 상무부를 찾은 두 사람은 미국 측 협상 대표격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협상을 마친 김용범 실장은 이견이 있었던 핵심 쟁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또 진전이 있었고 많이 만나면 뭐 조금 더 이제 상호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데가 아니죠. 뭐 협상이라는 것은 늘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요. 남아있는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현금 비율과 자금 공급 기간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사업보다는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어떻게 구성할지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직접 투자와 대출, 보증을 혼합한 대미 투자 구성을 협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곧바로 애틀랜타를 경유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이번 경주 에이펙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혀 이번 주 협상 타결을 위한 한미 간 막판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투자 금액이 너무 규모가 크다며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21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빨리 움직이고 많은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진짜와 과장된 것을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대표적 사례가 외국 정부들이 제시한 투자 약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너무 커서 실현 가능성도 작은 데다 투자의 투명성도 의심된다며 사실상의 국부 펀드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최상병 특별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무더기로 열립니다. 한 달 정도 남은 특검 수사의 최대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명이 차례로 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5명에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통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초동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등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이나 초동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현 전 법무관리관, 그리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경로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허위로 재판과 국회에서 증언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모두 수사 외압이라는 한 사안 속에 있기에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특검은 같은 날 구속심사를 받게 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는 최상병 죽음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각각 소속 부대장과 수색 현장 지휘관으로서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업무상 과시치사상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피의자를 많으면 6차례씩 소환하고 전방위 압수수색도 벌이며 저인망식 수사를 이어온 최상병 특검의 운명의 날이 될 전망입니다. 2년 넘게 끌다가 특검까지 출범하게 된 의혹 본류를 이루는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수사 성패를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지난 7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된 이후 추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없이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습니다. 신문에도 특검부 3명이 출동하고 방대한 의견서도 제출해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건넨 그라프사 목걸이와 샤넬백의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건진법사 측은 김건희 씨가 해당 물건들을 수수한 것을 확인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현안 청탁과 함께 건넨 고가 물품들을 확보했습니다. 행방이 묘연하던 청탁성 선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건 건진법사 전성배 씨였습니다.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전 씨 측은 지난 2022년 통일교로부터 물건을 받아 바로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고 지난해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김건희 씨가 해당 물건을 수수한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 씨 측은 해당 물건을 특검에 이미 제출했는데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제품의 일련 번호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씨 재판에는 샤넬 전 직원이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 측근인 유경욱 전 행정관을 응대했던 증인은 유 전 행정관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상대 목소리가 김건희 씨와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런 진술을 포함해 김 씨가 이를 수수했다는 증거는 충분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 측은 김 씨가 해당 물건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제출 과정의 위법이나 중간 회유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전 씨가 해당 물건들을 언제 돌려받아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고 또 실사용자는 누구였는지 등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2년 전 휴궁일에 비공개로 경복궁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왕의 의자인 근정전 어저에 앉은 것으로 드러나 문화재 사적 유형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회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국정감사장 증인석에 정용석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을 세운 뒤 김건희 씨 관련 자료 하나를 띄웁니다. 지난 2023년 당시 영부인이던 김 씨가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경복궁 경회로에 들어간 걸로 추정되는 현장 사진입니다. 양 의원은 신발을 신고 경회로를 누빈 건 명백한 국보 훼손이라고 질타했고 곧이어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의자에는 왜 앉았어요? 네? 김건희
이거 왜 용상에 앉았냐고 건정전에서. 김 씨가 왕의 의자로 일반인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는 근정전 어좌에 앉았다는 의혹과 함께 그 배경을 캐물은 겁니다.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국보에 일개 안 의사가. 당시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김 씨를 보좌했던 정용석 사장은 말을 흐렸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앉았는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민주당 의원들의 화를 돋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몇 분 앉아 있는 건 지금도 선연할 텐데,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도 그 용상에 앉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 용상이 뭐 누구 소파입니까? 김건희가 스스로 올라갔어요? 쓰리빠 짝짝 신고? 논란이 확산하자 국가유산청은 김 씨가 휴궁일에 경복궁에 2시간 동안 머물고 근정전 의자에까지 앉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복궁 방문 자체는 국빈 방문 전 사전 답사였지만 근정전 내부 관람은 계획이 없었단 말도 덧붙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석 사장은 뒤늦게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권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는 자료를 냈고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며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덕수궁과 창덕궁을 비공개 방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 궁궐 사적 유용 논란의 범위가 확산할수록 국민들의 부끄러움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사법개혁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바꾸려 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도 검토 중인데 국민의힘은 나치도 사법부를 장악했다며 독재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판사가 신이냐며 사심제 논란에 휩싸인 재판 소원제를 포함해 당의 사법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바꾸려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여권 법사위 의원들도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를 논의 중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특히 대법관들이 지난 5월 번갯불 파기환송심 때 종이 기록을 보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자기록만 보고 판결을 했다면 그거는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되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법 침탈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나치도 법관수를 늘려 사법부를 장악했다면서 선출된 권력이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독재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대한민국 사법해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발 아래 굴리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어라. 그리고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써라. 이겁니다. 민주당은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정기국회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사법체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인데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정치권 최대 화두는 부동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고위층의 위선을 파고들고 있는데 민주당은 집값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부 차관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청 앞에 모인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11호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공급이다. 주택 완전 박탈을 외치며 서울 전체를 묶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포함해 부동산 대책을 전격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계엄이라고 하는 폭탄을 서울에 던져놓고서는 끊임없는 계몽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 현수막도 바꿨습니다.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 배경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말로 정부 여당의 위선을 정조준한 겁니다. 정작 자신들은 갭 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물밑에서만 부글부글 표정 관리를 했던 민주당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말을 대신 사과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심려를 끼쳤다면서 고위공직자 한마디는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경고도 곁들였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높은 집값은 투기 방치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왜곡된 정보로 공포감을 조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이 유지된다면서 수도권 유휴 부지를 박박 긁어서라도 공급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폐교 부지 같은 것도 물론 이제 교육부하고 또 논의를 해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검토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의 대상이다. 부동산 이슈는 내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중도층 민심과 직결됩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투톱이 부동산 언급을 자제하는 것도 설화를 막기 위한 경계심이라는 분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돈 모아 집값이 내리면 집을 사라.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이었는데요.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 가운데 어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저희들은 뭐 낮은 자세를 좀 견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또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국민들께서 크게 기대하지도 않으실 텐데 오히려 뭔가 불을 더 지르는 듯한 그런 언행을 하게 되면 네. 이 정책의 어떤 일관성 이런 것들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것의 불가피성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집 가진 사람들 혹은 이미 거기에 올라탄 사람들은 수혜를 볼 수도 있지만 네. 대다수의 어떤 보편적인 정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피해의식을 또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도 풀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또 사과하고 국민들께 계속 설명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경 차관은 갭 투자 의혹까지 받고 있어서 이 해당 발언이 국민에게는 더 황당하게 들린 측면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사과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맞지가 않죠. 정작 당사자는 아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는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장세잖아요. 그리고 이상경 차관 말대로 한다면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6월 달에 대책을 내놓은 것도 14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6억으로 묶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8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 말이죠. 실제 셀러리맨들이 8억이라는 돈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 얘기는 집이 더 이상 있는 사람만의 소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똑같거든요. 네. 본인은 또 어떻습니까? 정작 갭 투자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부인 명의로 사는 아파트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예요. 네. 그런데 정작 거주는 한 적이 없어요. 전세를 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작 본인은 가만히 있고 당에서 이것을 진화하기 위해서 사과를 했다?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논란에 여야 모두 부동산 TF를 꾸렸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TF는 어떤 역할들을 좀 하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정책이 28번이나 나왔지만 정작 부동산 가격은 고공행진했잖아요. 단 한 번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저희 국민의힘이 누차 이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네. 하지만 5개월 지났는데 벌써 3번의 대책이 나왔어요. 과연 이번에도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 저희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부동산이야말로 정말 시장에 맡겨야 될 부분은 시장에 맡기고 그리고 공공이 해야 될 부분은 공공이 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네. 얘기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부동산을 마치 죄악시시키면서 민간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민간의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돼야지만 그리고 초과 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회수를 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주택이 민간에서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공공 부분은 LH 보고 자꾸 호수만 늘리라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화성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성에 신도시가 들어섰지만 이미 임대주택,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렇게 자랑하던 임대주택 단지가 다 지금 비어 있어요. 이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그런 주택 공급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공 부분도 싱가포르 모델을 좀 참고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냐? 네. 싱가포르는 공공에서 짓는 주택은 물론 자본 이득은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주택청이라는 데서 다 매입을 합니다. 그 얘기는 주택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면서 공급이 선순환 구조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공공에서 공급한 주택도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는 시장 가격에서 매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부동산이 고공행진하는데 공공도 물량을 보태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이 그간 과거부터 거슬러 올라갔을 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수요 억제 정책 중심으로 쳤던 그런 정책이 잘못됐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도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바로잡는 그러한 차원에서 TF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민주당 부동산 TF는 우선 공급 대책을 주로 논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이미 발표된 지가 수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부지야 뭐 선정이 다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매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리고 네. 또 이것을 공급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원자재, 부자재, 뭐 가격 등 여러 가지 시장 요인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그리고 목표 자체가 어쨌든 하향 안정화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점에서의 메시지도 꾸준히 내지 않을까 싶고 야당이 계속해서 이제 뭐 망하라 이러한 약간 저주를 뽑는 듯한 느낌인데 네. 실제로는 사실 그렇게 또 되지를 않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의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정책이 불가피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미국 금리가 내려갔던 요인도 있고 또 유동성이 풀려서 일정 부분은 주식시장으로 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남아서 굉장히 불이 붙는 그 모양새였거든요. 특히나 정권 잡고 나서 내부를 살펴보니까 지난 뭐 코로나 이후부터 또 쌓였던 뭐 여러 가지 피로감들도 있겠습니다만 자영업자의 이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위협적인 상황이었고 가계부채 역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내줄 테니까 계속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런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는 더 큰 일이 이제 발생할 것 같아서 이번 정책에 약간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네. 이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도 그 TF에서 종합적인 시각을 보면서 아마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는 일과 정책 지원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 민심을 가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여론의 반응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네. 이것이 이 정책이 내년 말까지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꾸준히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나 내년 6월 달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정책의 대상자, 실제로 실거주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약간의 불편함이 좀 감수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뭐 혜택을 완전히 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실수요자는 실수요자대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국민 불편이라든가 초래되는 지점들 이런 것들이 여론에 잘못 반영이 되게 되면 내가 당하지도 않는데 내가 당하는 것처럼 뭔가 이 심리적으로 그런 오해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점들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생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같은 이유지 않겠습니까? 정책으로 평가받는 것은 여야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은 더더욱이 정부의 정책에서 표로 평가받는 것이 더 하겠죠. 네. 왜냐하면 정책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민주당을 바라봤을 때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기본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이 잘못된 것 같아요. 결국 가진 자를 제약시하고 그리고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유동성 장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다시 보유세 인상을 또 당내에서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유세라는 거는 정가가 돼요. 왜냐하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이 오른 만큼 정가를 시키는 게 사실 경제의 심리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표로 평가받는 것은 여야가 공히 동일하지만 네.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지만 정말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민주당이 가져야 될 시각은 근본적인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좀 바꿔라 하는 이런 말씀을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법사위 국정감사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감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왔었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 지도부는 철회한다고 밝힌 반면에 법사위원들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도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근데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저희가 이제 국감 기관에서도 봤지만 대법원에 요구했던 게 로그 기록, 본인들이 어쨌든 재판을 하기 전에 기록을 다 보고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로그 기록이라도 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로 된 재판 기록을 보지 않으면 이건 지금 법률 위반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당 거의 7만 쪽에 달하는 걸 거의 100만 쪽인데 이거를 복사하려고 하는 데만 해도 20일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이 불법적인 일을 지금 저지르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조희대 대법관이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왜 이런 무리수를 했는가? 결과를 처음부터 정해놓고 재판을 한 거 아닌가? 대선 후보를 본인들이 완전히 바꾸거나 혹은 결정하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혹에 현직 판사들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대법원이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를 털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들도 아마 답변하기 굉장히 곤혹스러울 텐데 이미 사고는 저질러졌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습책은 본인들도 난망하고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조희대 대법관 물러나라. 그리고 사법개혁을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다시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법부가 난망한 상황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퇴를 촉구했는데 일부 현직 판사들의 온라인 게시물까지 인용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하면은 그러면은 사법개혁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렇게 들려요. 네. 그러면은 당시에 전원 심리가 열렸잖아요.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고 2명이 소수 의견, 10명이 다수 의견으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 나머지 9명의 대법관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렇게 타켓으로 해서 하는지 이것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정말 상권 분립입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만한 거죠.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아전 인수격 해석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파기환송된 다음에 고등법원에서는 재판을 미뤘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은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자꾸 얘기를 하고 본인들한테 불리한 것은 또 헤집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치국가예요. 그렇다면은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재판 과정에서 심리로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정인으로 나설 수가 없어요. 그게 국회법과 법원조직법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다 정해진 거예요. 사법에 대해서 왜 그걸 자꾸 침해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제발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을 제대로 보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이 정인으로 나서서 다 답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이 국민들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정말 제대로 사법개혁을 하고 싶으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헌법을 지키면서 위헌적 요소가 없이 정말 국민들이 인권 침해가 없이 기본권 침해가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논의를 해야죠. 조희대 대법원장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사법개혁이다? 그건 사법폭력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민주당이 헌법을 지키면서 법을 지키면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한다. 이런 네.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네, 어제 장동혁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맨 위에 서려고 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독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 변호사한테 접대받고
그 뭐 재판 내용에 대한 청탁받고 이렇게 하는 건 정당한가요? 그럼 사법 이 독립이라고 하는 말 뒤에 이렇게 숨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헌법 얘기하셨습니다만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보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선거 뭐 대선 25일 남짓인데 그중에 사법부에서 5번이나 재판 기일을 잡아놨었잖아요. 이것은 손발 다리 묶고 다 그렇게 경기를 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뒤에 물렸지만 뒤에 물린 것은 본인들이 원칙적으로 그거를 무조건 재판을 진행해야 했었다면 도대체 왜 뒤로 물린 겁니까? 사법부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도 되는 건가요?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미 저질렀고 국민 공분이 있으니 이걸 다시 뒤집어 보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인데 네. 이 과정 자체에서 신뢰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스스로 떳떳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이라면 이게 편파적이라고 생각들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뒤에서 이렇게 뭐 접대를 받고 뭐 이렇게 재판을 도대체 사감을 가지고 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조희대 대법관은 도대체 왜 이렇게 633 원칙이라고 해놓고 앞에 63은 또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3만을 지키겠다고 고수를 하면 누가 그거를 다 신뢰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다 틀어진 일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길게 끌고 가고 있고 또 삼권 분립이라는 것에 뒤에 숨어가지고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특검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어제 민특검을 고발을 했더라고요.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양평 공무원의 유서에 분명히 회유와 협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은 지금 주식 매도와 관련해서 전혀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고 있질 않아요. 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적절한 시점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노린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 주식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본 선의의 피해자도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해명을 놓지 않는 이상 이것은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공소시효가 남았느냐 이런 논란은 아직 있어요. 네. 그거는 피해액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액이 50억이 넘는다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정말 특검으로서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본인이 먼저 분명한 해명을 해야 돼요. 지금 이번 일만이 아니에요. 일전에 어땠습니까? 통일교 변호인단. 이재명 정부에서 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취소된 그러한 사람도 변호인단에 갔었고 또 그러한 변호인단을 또 접견까지 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민중기 특검이 지금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행동을 한 것이.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주식 매도 시점과 같은 구체적인 본인이 해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수사로 가야 된다. 그리고 수사를 가서 정말 이 주식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네.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 최소한 이득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말씀을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면서 사퇴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민특검은 뭐 자료 제공이라든지 뭐 더 이상의 해명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이해되지 않는 게 지난 3년 동안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과 뭐 주가 조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싸다가 정권까지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정권을 그렇게 잃었어요. 근데 잃은 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라든가 이런 걸 차입을 계속 막아왔잖아요. 방탄을 써왔고 거부권 행사해왔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정권이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감싸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지금 이 막는 방법은 특검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신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 좋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특검 이후에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실제로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근데 지금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평 고속도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 공무원의 어떤 사망을 관련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인수위에서 10며칠 만에 지시가 내려왔고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갑자기 용역업체에서 한 번 나가보고 용역 결과를 바꿔버립니다. 십수년간 연구해 왔던 것을 결과를 그냥 한 번에 바꿔버려요. 수조 원이 들어가는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특검에서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 특검에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개인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특검 이후에 이런 걸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이거를 실드를 친다. 공감대가 형성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요. 네. 김건희 씨를 저희가 실드 치고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오해를 살까 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 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처벌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김건희 당시 여사였죠. 주가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못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옹호를 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지난 시점에서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그때 본인이 아니라 주장했고 본인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은 잘못됐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처벌이라는 것도 그 수사라는 특검이 정당성이 있을 때 국민들이 더 동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네. 민중기 특검의 개인적인 의혹 때문에 수사가 힘을 잃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어제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준 고가 목걸이 그리고 샤넬 가방 등이 확보가 됐습니다. 수사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에서 이미 샤넬 직원 불러가지고 이제 증인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품 번호도 다 일치했고, 그다음에 건진 법사가 이렇게 이제 본인의 어떤 물건 자체를 다 특검에 제출했던 것은 본인도 좀 빠져나가기 위한 이 상황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좀 고쳐 먹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순리대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빌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 유럽 순방 나갈 때 차고 나갔었던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계속 쌓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행정관들은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차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 말을 본인에게 못하니까 너무 예쁘신데 굳이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돌려 말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이거 그냥 빌렸다고 하면 돼 라고 하니까 이걸 다시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다 이제 실물이 나왔고 일련 번호까지 다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재판에서도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문체위 국감장에서도 김건희 씨 이슈로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2023년이었죠. 휴궁일에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을 했고 특히나 이날 근정전 용상에 김건희 씨가 앉았다라는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근정전은 국보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일반인들의 출입 자체가 제한된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아마 역대 민주당 정부나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런 사실이 없었을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은 김건희 씨가 과연 공적인 마인드가 있었냐 이런 것을 반문하는 그러한 또 계기가 돼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부분도 만약에 위법성이 있고 만약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분명히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고 향후 미래의 정부도 최고 권력자도 법률과 규칙은 따라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저는 강하게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국민의힘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부적절했다. 저는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종묘 차담회 때도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왕을 숭배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미 왕의 시간 수백 년 동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를 열었고 국민의 선택으로 이제 대통령을 뽑는 민주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수백 년을 저렇게 썼던 저런 자리에 역사와 세월이 서려 있잖아요. 그래서 건드리지 마시오, 올라가지 마시오,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근데 영부인이 저기에 가서 올라가 앉아가지고 사진 찍고 이랬다면 그런 법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와가지고 이제 마치 뭔가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마저 이제 드는데 왕놀이를 했을 시간에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었다면 어떤 생각이 좀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통제에 실패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역사에서도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당연히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역사적 판단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국가유산청은 당시 김건희 씨가 앉은 용상이 뭐 재현품이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만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뭐 앉으라고 권유를 했다고 알려진 이배용 전 국가기획위원장도 좀 부르기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감의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됐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이 국감장에 나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저는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매관매직의 의혹을 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감에 당당히 나가서 소상히 밝히고 국민적인 의혹을 불식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분은 금거북이를 주고 지금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에 매간매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저 과정에서 가까워진 건지 이전부터 가까웠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자리 자체에 가는 게 도대체 국가교육위원장이 저기에 왜 갔을까요? 문화재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떤 사적 감정 가지고 뭔가 국정이 운영됐던 거 아니냐, 실제로 국정에 저런 식으로 개입했던 거 아니냐, 인사에도 개입했던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씨 이슈도 국감장에 지금 드러난 상태고요. 앞으로 국감장에서의 여야 이런 그 충돌이 계속될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국감 이슈 중에 어떤 것들이 또 가장 핫할까요? 여전히 민주당은 사법개혁 미명하에 법사위에서 아마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계속 제기하겠죠. 하지만 네.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우리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국감이라는 것은 원래 국감은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에 했는 일들이 오버랩되고 네. 과연 정부 정책이 국회가 바라봤을 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국감이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전혀 실종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봤을 때 국회의원들에 대한 견제가 너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 국감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통령이나 사법부, 법관들은 잘못하면 탄핵을 받아요. 그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하지만 국회는 지난 헌법 개정으로 국회 해산권도 없어지고 국회에 대한 견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국감만큼은 마무리 국감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정책, 부동산도 지금 얼마나 논란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물가 계속 오르잖아요. 관세 협상 아직 불투명해요. 그렇다면 내년에 경기는 더 힘들다고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이 국회가 나서서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정말 남은 국감 기간만이라도 그러한 네. 모습을 보여주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국회의원의 견제는 국민들께서 4년마다 하지 않나요? 이제 그런 걸로 저는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캄보디아 건과 관련돼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네. 국토위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이 사법부에 대한 견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얘기가 되고 있고 저는 모처럼 국감이 국감답다. 민주당이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수세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 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제대로 좀 따져 묻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좀 보고 싶어 하고 네. 그 결과로 인해서 공방을 하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면 좀 국민들에게 좋은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치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유의미한 질문들을 하고 좋은 답변을 끌어내고 그것을 정책화시켜서 국민들에게 국민 삶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국회를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인사의 부동산 소유 상황을 점검하고 보유세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책의 성패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이 정책을 신뢰한다면 정책은 본래 의도했던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부작용만 낳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셨지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수억, 수십억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정작 자신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망언을 했는데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세다 보니 사과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대리 사과의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금감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했던 금감원장은 초고가 아파트를 2채나 들고 있습니다. 한두 달 내 처분하겠다더니 결국 자녀 증여로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는데 이 투기 수요는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현실입니다.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 현금 부자는 골라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공급은 없는데 강력한 규제로 대출과 수요를 틀어막으니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해간 지역은 풍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당정은 보유세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보유세 강화를 들고 나왔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입니다. 집이 있는 국민은 집을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집이 없는 국민은 집이 없는 죄로 세금만큼 폭등한 전 월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밀려나는 주거 난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 중독인 이재명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더 센 규제, 더 센 규제를 연달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를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생 파탄입니다.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과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의 모두 발언 내용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차상병 특검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핵심 피의자들의 무더기 심사 결과는 특검 수사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구속심사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네, 그야말로 최상병 특검으로서는 중대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최진규 전 해병대 대대장이 차례로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는 2명의 판사가 나뉘어 맡게 됐는데요.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전 장관 등 수사 외압 피의자들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업무상 과시치사상 피의자들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특검 측에선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3명의 특검보와 담당 검사들이 나서고요. 심사 전부터 재판부에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내며 준비에 만전의기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도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이 전 장관을 비롯한 5명에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통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초동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요. 김동혁 전 단장과 박진희 전 보좌관, 유재현 전 법무관리관은 초동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경로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허위로 재판과 국회에서 증언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들도 구속 여부를 판단받는다고요? 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 업무상 과시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숨진 최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작전 통제권은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려서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최 전 대대장 역시 수색 현장 지휘관으로서 수중 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결과가 특검의 수사 동력에도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7명이 무더기로 구속심사를 받는 일이 흔치는 않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 김계환 전 사령관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없이 수사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그동안 주요 피의자들을 많으면 5차례씩 소환하고 전방에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수사 결과를 중간 결산하며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결과에 따라서 특검 수사 동력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최상병이 숨진 이후 줄곧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던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827일 만에 구속될지 풀려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풀어준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측이 당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현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통화 녹취를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해당 녹취는 지난해 11월 조직 총책 강모 씨가 여권 연장을 위해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방문했다가 적색 수배 중인 사실을 알게 된 뒤 대사관 직원을 통해 한국 경찰 수사관과 통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화에서 대사관 관계자는 수배 사실을 안 강 씨가 귀국하지 않고 계속 숨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경찰의 지적에 그럴 수도 있다면서도 제 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잡아가라고 경찰에 연락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고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이 적색 수배자 강모 씨는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선교 활동을 위해 온 거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거라며 다른 조직원의 신상을 넘기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찾아갔던 적색 수배자 강모 씨는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아버지와 선교 활동을 하러 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자 오히려 명의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친구 중에서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를 저랑 와이프 명의를 빌려준 적은 있거든요. 경찰 수사관이 빨리 귀국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현지 범죄 단지에 잡혀간 아내를 구하는 게 먼저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아니기도 하고요. 제가 일단은 제 와이프와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후 대사관을 떠난 강 씨는 경찰 수사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피싱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알고 있다며 몇 사람의 신원을 제공했습니다. 또 아내를 찾으러 범죄 조직에 직접 찾아왔다며 휴대전화를 내야 하니 텔레그램으로 소통하자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경찰 수사관에게 연락하다 잠적했는데 경찰은 조직의 총책인 강 씨가 조직원들의 신상을 넘기며 자신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 한 것으로 의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내가 현지 조직에 붙잡혀 있어서 직접 구하러 찾아갔다는 주장도 감금된 채 강제로 일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위해 꾸며낸 말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로맨스 스캠 사건뿐 아니라 인천과 서울 등지에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 당국에 강 씨 부부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이번 송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을 면담한 법무부는 강 씨 부부의 송환을 거듭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 끝에 살해한 주범이 2년여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치동 마약 사건의 공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계 당국은 도주한 이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서울 대치동 학원 골목을 걷는 두 여성의 손에 연두색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집중력 강화에 좋다며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피싱 사기단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총책과 최근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20대 대학생 납치 고문 살해 사건의 주범이 공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학생 사망 8일 만에 이 인물을 특정해 현재 추적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 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한 연쇄 빙자 사기 이른바 스캠 단지의 대략적인 규모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푸놈펜과 시아누크비를 포함해 총 50여 곳에 범죄 종사자만 약 20만 명,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125억 달러로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한국인 숫자는 1,000명에서 최대 2,000명에 이르며 100%는 아니지만 피의자나 범죄자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포 통장을 만들면서부터 범죄가 되는 것이고 보이스피싱까지도 가담해야 되고 더 많은 아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되니까 이것이 범죄다. 현지에서 구조된 범죄자가 다시 캄보디아로 가는 걸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여권 무효화와 출국 금지, 인터폴 적색 수배 등 방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4일 국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이 캄보디아 사태와 정부 후속 조치는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우리 대미 협상단이 미국과 막판 관세 협상에 나섰습니다.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라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김정관 산업장관이 몇 번째 미국에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협상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에 지금 1박도 아닌 무박으로 방미를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협상 타결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조율할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이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이제 최종 의사 결정권자한테 올라갈 정도로는 타결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아직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직도 양국의 입장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지금까지 협상이 늘어지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걸까요? 예, 가장 중요한 이견은 지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그중에서도 미국은 지금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선불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3,500억 달러라는 규모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로도 너무나 크고 외환 보유고 대비로도 너무 크기 때문에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줄이고 분할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3,500억 달러 투자의 방식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거 투자처를 어떻게 결정할지, 그다음에 수익을 어떻게 결정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크기 때문에 아직 협상이 최종 타결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측은 우리에게 지금 3,500억 달러 규모의 이 대미 투자에서 현금 비중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EU와 이미 협상을 타결을 했는데 이 두 나라에서 얻어낸 조건과 동일한 것을 한국에도 요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3,500억 달러를 일시금으로 받아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정부는 대출과 보증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또 최장 10년 정도 분할 투자하는 방식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대 연간 200억 달러 정도까지는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성이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도 또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1년에 200억 달러 이내로만 현금 조달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3,500억 달러를 갖다가 최소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4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내에 투자를 완료해야만 본인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가 있고 내년 11월로 예정된 중간 선거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내인 3년 반에 투자를 완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5,500억 달러를 3년 반에 걸쳐 투자를 하기로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잣대를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EU와는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한국에는 훨씬 더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한 협상을 해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어떤 외교적 문제도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EU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이제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개방 경제로 경제학계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협상력이 더 큰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도 그쪽에서 이렇게 더 유리한 조건을 받아냈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경제 규모가 EU나 일본보다 작아서 소규모 개방 경제로 분류된 나라인데 미국이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신들의 협상력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을 압박을 해서 또 최소한 동일한 조건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양보를 받아내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부분까지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사실 국내 전문가 중에서도 이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같은 부분은 이제 나라가 결국 버틸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무엇을 내주더라도 이 부분은 막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중에서 언급되고 있는 게 뭐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나 반도체 쪽의 최혜국 대우, 또 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거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 3,500억 달러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일시금으로 선불 현찰로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부가 이것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달러 표시 빚인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의 올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은 정부가 49%로 전망을 했는데 이게 68%로 약 19%포인트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것이 불가피하고요. 그럼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 신용등급도 강등이 돼서 해외 자금 조달 비용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속하게 우리나라로부터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 위기가 바로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일시금으로 3,500억 달러를 조달해서 주는 것은 불가능해 가깝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깎고 분할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협상 전략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도 칼럼을 통해서 이제 주장을 이미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미국에서 이걸 들어줄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한다는 것, 아니면 뭐 쌀 시장을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막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두를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카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뭐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고 예. 미래 먹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애국 대우를 우리가 양보를 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예. 농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를 정부에서 지원해 줄 방안을 따로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줄 건 줘야 할 수도 있는 예. 네,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통화 스와프도 한창 논의가 되더니 지금 이제 정부 대표단 언급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협상이 되고 있다 보십니까? 예, 통화 스와프는 애시당초 비현실적인 카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것을 깨닫고 협상 전략을 바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정부가 요구했던 무제한 통화 스왑은 미국 정부 재무부의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예. 애시당초 미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하고 협상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제한 통화 스왑은 애시당초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제안으로 고려가 됐던 미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환 안정화 기금을 이용한 통화 스왑 같은 경우는 현재 환 안정화 기금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같은 경우는 약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3,500억 달러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미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환 안정화 기금을 이용한 통화 스왑 역시 해법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옵션은 이제 아예 버린 카드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에이펙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안보 문제도 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맹 현대화 같은 안보 이슈도 이 관세 문제와 함께 거론이 되면서 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에이펙 정상회담은 한미 간의 정상이 직접 대면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요. 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뭔가 탑다운 방식으로 좀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예.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실무자들 간에서 좀 뭐 최대한 그 쟁점을 좁혀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정책실장부터 해서 미국과 계속 무박으로 방미를 하는 등 긴박하게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안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트럼프가 애시당초 원스톱 쇼핑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지금 대미 통상협상과 연계해서 협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심지어 일각에서는 뭐 주한 미군을 갖다가 아예 빼도 무방하다, 자주 국방이 가능하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저는 현 시점에서는 뭐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뭐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 핵무기가 없는데 북한은 핵무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완전히 빠지게 되면 이것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우려가 위기가 초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을 빼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주장은 대미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동맹 현대화 중에서는 이제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서로 논의를 하자라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다는 점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10.15 정책 이후에 시장의 반응은 말 그대로 얼음땡이다. 예, 꼼짝하지 마라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은 사실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주택 구매 대기자들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강화 로 인해서 주택 구매 계획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가 되면서 실거주를 할 사람들만 주택을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도 계획이 있던 사람들도 불만이 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이 주택 구매를 못하게 되면 다른 옵션이 전세를 들어가는 거였는데 전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되면서 실거주자만 집을 살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갭 투자가 금지돼서 전세 매물 공급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수도권에서 불만을 갖는 상황이 돼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되니까 국민 불만이
폭증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초강경 대책을 내놓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을 예견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희생을 통해서라도 집값을 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값이 잡힐 것으로 보는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집값은 못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의지만 가지고 집값이 잡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요. 그것에 맞는 적합한 처방을 해야지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원인은 알 수 있을지 모르나 처방은 완전히 잘못된 처방을 줬기 때문에 집값은 전혀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집값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하고 있다라는 이 공급 절벽의 우려 때문에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 예측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수요가 몰려서 집값이 상승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확대되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신호를 주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상승하는데 공급을 늘릴 방법은 내놓지 않고 오히려 수요를 억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대출 규제를 늘리고 이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지금 억눌린 수요가 언젠가는 다시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 여당도 공급 대책을 더 서두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보유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거래세를 낮춰서 그런 이제 출구를 열어줘서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집값을 중장기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면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유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주택 수요 감소보다 건설 산업이 위축이 돼서 신규 주택 공급이 더 크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세 인상만 가지고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뭐 매물이 풀려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거래세 인하 같은 경우도 여러 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그동안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중요한 세원이라서 지자체 반발로 쉽게 낮춰지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언제든지 뭐 부동산 투기 소득을 갖다가 보장하는 것이냐 부자 감세다 이런 논리로 쉽게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 여당도 어떤 최후의 수단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다루고 이번 주 일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70여 개 민생 법안도 점검합니다. 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26일 민생 법안을 비롯한 7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정감사 중에 열리는 본회의입니다. 여야 간 날선 말들이 오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26일 본회의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도서 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호법, 또 임차인 요청 시에는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비롯해서 장애인 평생 교육을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 그리고 통합적으로 지원해서 보편적인 평생학습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평생교육법, 지역 특색에 맞게 교육행정을 유연화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등 국민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다 전진시킬 수 있는 민생 법안들입니다. 차질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4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권 시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래서 부러운 것인지 배가 아픈 것인지 최근 연일 새로운 기록을 써가고 있는 코스피 상승을 두고
특정 국가를 들먹이면서 음모론에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9월 외국인 상장증권 보유 비중은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중에 40.9%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국입니다. 11.2%입니다. 중국은 2.2%에 불과합니다. 순위로도 5위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원한다면 국민 성장 펀드 관련해서 또 주가지수 상승 관련 ETF에 참여하여 주가지수 상승의 과실을 맛보시기를 권합니다. 과실은 생각보다도 기분 좋고 달콤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이외에도 사법개혁,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법안, 주택 공급의 가속화를 위한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제 등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하급심의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소원의 근거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등의 사법개혁 법안과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국민과 함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대책의 후속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유부지를 활용하는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특별법, 그리고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의 동시 처리 등 절차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정비법과 노후도시정비법,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네, 한정혜 정책위의장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야당을 향해서 26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를 해달라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증시도 언급하고 사법개혁은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택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회의 내용은 곧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증시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불발 경계감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어제는 종가 기준 최고가를 또 경신했는데요. 오늘은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개장 화면 직접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1.23% 내린 3,835포인트로 개장했고요.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코스닥은 0.57% 내린 874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요. 역시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이 대중국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는데 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오른 1,431원에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15년 만에 우리나라를 공식 방한합니다. 직접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으로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는 이재용, 최태원 회장과의 별도 만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한국 패싱 논란이 나왔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에이펙 최고 경영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주에 옵니다. 그동안 중국과 일본, 타이완 등 주변 국가를 다녀가면서도 유독 한국 방문에는 인색했는데 15년 만에 공식 방한입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최고 경영자 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직접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자율주행 기술 등에 대한 미래 구상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별도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HBM과 인공지능 협력 방안을 모색할 전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방안이 성사된다면 미국 전역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동맹이 더욱 끈끈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중심에 서서 글로벌 AI 패러다임을 선도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 세계 메모리 칩의 양의 반을 해당하는 것을 단 한 기업이 이제 이 커미트를 하고 또 그것을 이 대한민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충당하는 데 같이 협업을 하게 된. 또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술 기업의 수뇌부들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에이펙 최고경영자 회의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인 1,700여 명이 모일 예정으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계절이 다시 제자리를 되찾으면서 낮 동안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19도, 대전 21도, 부산 22도 보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21도, 포항과 울산 20도, 광주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경기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영동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화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최근 잦은 비로 인해서 동해안은 이미 지반도 약해진 상태입니다. 산사태나 토사 유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뉴스원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